정 결혼 5년차 아직은 풋풋한 신혼입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엔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제 아내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면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된 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겪은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죠.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결론은 후련한 얘기가 될 테니 지금부터 최대한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전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자주 미움을 사곤 했죠.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동아리 회장이 동아리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다른 친구들은 알고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전 바로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결국 회장은 해임됐지만 동아리 내에서 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라며 한동안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 고참이 후임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있었어요.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지만 전 참지 못하고 고참에게 직접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십니까 하고 따졌죠. 결국 그 고참은 군기 교육을 받았지만 전 한동안 다른 고참들의 집중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서는 성격이었기에 때론 조직 내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곤 했어요. 혼자 고민도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격으로 인한 작은 트러블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전 학생 때부터 꽤 성실한 편이었고 큰 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게 목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당시 경제 위기로 인해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이 힘들어졌고 부모님은 끊임없이 다투셨어요. 어린 전 그 모습을 보며 상처받았고 커서 난 반드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면서 절대 내 가족에게 불안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꿈은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행복을 간절히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업했던 첫 회사에서 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절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직속 상사였던 이상무였죠. 그때 그는 상무가 아니라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이었고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그는 선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신입들을 쥐고 흔들기를 좋아했어요. 저하고는 특히나 악연이 깊었죠. 그가 의도적으로 저만 골라서 더 모질게 대한다거나 괜한 업무를 반복시키거나 절 일부러 타 부서에 나쁜 방식으로 소문내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제가 입사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아주 사소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제게 작성 가이드를 전혀 주지 않는 채 결제를 올리라고 했어요. 전 당연히 회사의 양식을 알고 싶어서 동료 선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며 간신히 초안을 만들었죠. 그런데 회의 시간에 그 선배가 이거 완전 초등학생이 쓴 글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퇴사해. 이러면서 큰 소리를 내서 절 망신 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애초에 그가 쓰는 양식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미리 알려주기만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일부러 절 망신 주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능력이 좋아 보이는 후배들의 기를 죽이기 위한 유치하고 편협한 수법이었습니다. 이 과장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인 또 하나 있었어요. 이 과장은 평소에도 술만 들어가면 젊은 여직원들에게 은근슬쩍 접근하며 불쾌한 농담을 건네거나 술잔을 억지로 권하며 과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행동을 자주 했거든요. 특히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술자리가 길어지자 이 과장은 옆자리에 앉은 신입 여직원에게 노골적으로 추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얼굴 빨개진 게 참 귀엽네. 내가 한 잔 따라줄 테니까 한번 원샷 해볼래? 라면서 팔을 슬쩍 그녀의 어깨에 올리더라고요. 순간 전 이 과장의 행동을 보자마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빈잔을 들고 이 과장 앞으로 다가갔죠. 과장님, 제 잔 비었는데 술 한 잔 더 받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과장님과 끝까지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제 말에 이 과장은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그는 저를 째려보며 은근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대리 눈치가 없어? 내가 지금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하지만 전 모른 척하고 더 큰 소리로 분위기를 띄웠죠. 에이, 과장님 술 한 잔 더 하려고 여기 왔는데 거절하시면 서운합니다. 다들 과장님과 술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호응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갑자기 저에게 집중되자 이 과장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저와 술잔을 부딪혔어요. 이런 식으로 전 일부러 그가 술자리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접근하려 할 때마다 끼어들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흐트러뜨리곤 했죠. 물론 이 과정은 제 행동을 몹시 불쾌하게 여기면서 뒤로는 저를 향해 은근한 협박과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회식 날 절 따로 불러서 차갑게 경고하기도 했죠. 쟤들이 그렇게까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어제 직원들이랑 얘기하는데 자꾸만 끼어들더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앞으로 적당히 해. 알았어? 전 그런 그의 경고에도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술이 좀 약해서 분위기 맞추려고 그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앞으로도 절대 네 뜻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다졌죠.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이 과장은 제가 본인의 계획을 번번이 방해한다고 생각했는지 절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린 앙숙관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유능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배워나갔고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성격이 좋다며 꽤나 평판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장은 이런 제가 안 입고와 보였나 봐요. 그저 진급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재를 미리 짓밟아두려 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서였던 건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겠죠. 저 역시 그 사람과 맞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그가 계속해서 저에게 일 못하는 놈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괴롭혔던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회사 내에서 진급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상사에겐 아부를 떨고 아래 직원들에겐 항상 군림하려 들었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자기 공으로 돌리고 누군가 실수를 하면 본인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전부 부하 직원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주변은 온통 모기 같은 별명이 따라다녔어요. 같이 해놓고 성과 앞에선 혼자 한 것처럼 뒤통수를 친다거나 신입들의 능력을 쪽쪽 빨아먹는다 해서 지어진 별명이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매번 골탕을 먹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고 팀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과 보고를 하던 날 갑자기 이 과장이 제 자료를 미리 가져가 마치 자기가 혼자 해낸 것처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제 성격상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의 도중 손을 들고 과장님 그 자료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라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이 과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입이 뭘 한다고 나서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전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제가 그 자료를 만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과 파일 기록들을 제시했죠. 결국 다른 선배들도 제가 맞다고 인정했고 이 과장은 체면이 크게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그는 저를 더욱 미워했고 절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그의 눈엣 가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저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전 어리기도 했고 상사의 일방적이고 집요한 괴롭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인사평가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회사에 민감한 인사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가 잘못 취급했다고 누명을 썼어요. 사실 이 과장이 본인 부주의로 파일을 외부에 공유했는데 증거 자료를 은폐해버리고 제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당시 전 신입이다 보니 마땅히 항변할 근거도 없었고 이 과장이 워낙 회사의 실세라 지켜줄 만한 선배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범인처럼 돼버렸고 곧바로 인사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억울했지만 이미 손 쓸 새도 없이 벌어진 상황이라 반론할 길이 없었어요. 의도치 않게 내부 문서를 유출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충격과 분노를 느낀 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회생활 1년 차에 처음 맛보는 배신감이었죠. 물론 주변에선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많이 지쳐있던 전 남아봤자 계속 이 과장의 타깃이 될 거란 생각을 하니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퇴사했고 이후론 그 사람과는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전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내 문화가 자유롭고 수평적이고 실적보단 팀워크를 중시하는 곳이었는데 정말 천국 같았어요. 옛날 상사에게 시달리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리면 이 회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성실히 일하다 보니 평가도 좋았고 승진 속도도 제법 빨라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 과장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꾸만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몰라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사람에 대해 불신이 생겼고 예전과 다르게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나게 된 여자로 인해 마음을 치유하게 됐어요. 바로 전 여자친구, 현재의 제 아내였죠. 저희가 처음 만난 건 봉사활동 모임이었습니다. 전 회사 바깥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봉사 모임에 나갔고 거기서 우연히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를 알게 됐죠. 처음엔 어머 대리님 여기서 보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싹싹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고 참 밝고 명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모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고 데이트도 하게 됐어요. 아내는 햇살처럼 밝은 사람이었고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그 따뜻한 모습에 전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맞아,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과장처럼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착한 사람이 더 많지 하고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아내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더라고요. 직장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더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싶어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참 멋있다 생각했어요. 제게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최악의 상사가 있었다면 아내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전혀 다른 결의 인간이었다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내의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 첫 만남 전 이렇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느 회사에서 조금 힘있는 분이긴 하지만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 하셔 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단순히 장인어른께서 어느 회사의 경영진 중 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전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우리 둘의 사랑과 결혼이 먼저였으니까요.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날 전 처음으로 장인어른을 만나 뵀습니다. 사실 그전엔 아내가 아버지가 좀 성격이 밝으신 분이긴 해 정도로만 말씀하셨기에 과연 어떤 분일까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제게 먼저 손을 내밀며 반갑게 웃어 보이시는 모습에 긴장이 싹 풀렸어요. 아이고 우리 사이로구만. 딸내미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뭐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건 없나? 이러면서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거리낌 없이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격식 차리기보단 편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얼른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장인어른은 허허 웃으시며 절 빤히 보시더라고요. 너무 긴장 말게. 나는 그냥 귀한 딸이 데려온 귀한 사이를 반기는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 눈빛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어색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장인어른께서 정말 편하고 좋으신 분이란 거였어요. 저를 향해 우리 딸이 부족한 게 많아도 잘 부탁한다며 성실하고 똑 부러지는 애지만 혹시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자기한테 일을 하며 내가 비밀 지켜줄 테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아빠 하면서 투덜거렸고요. 장인어른은 유머러스하게 웃으시며 아니 우리 순둥한 사위가 숨통을 트고 살아야지. 난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더군요. 참 마음이 편해졌어요. 보통 그 나이 때 경영진급 되면 엄청 권위적이거나 딱딱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식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직접 술을 따라주시며 너무 예의 차리지 말고 편하게 하게. 난 어른 눈치 보면서 불편해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난 그저 내 가족이 편하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저 아버지로서 딸을 아끼고 그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껴주겠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상견례 분위기가 무척 따뜻해졌어요. 아내는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한다고 했죠. 생각해보니 아내의 밝은 모습은 장인어른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분이 내 장인어른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도 장인어른은 허리어식 없이 소탈한 모습으로 절 대하셨고 제가 조금 실수해도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전 장인어른에 대한 첫인상이 세상에서 가장 털털하고 인자분으로 굳어졌습니다. 결혼식은 소소하고 예쁘게 치러졌어요. 아내는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 행복해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며 지내면서 어느덧 결혼 3년 차가 됐죠. 그동안 큰 갈등도 없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안정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죠. 바로 제가 아내보다 장인어른과 더 친해져 버린 거예요. 장인어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호탕하고 털털한 성격 덕분에 전 자연스럽게 장인어른과 잘 통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 사위 주말인데 낚시나 같이 갈래? 내가 아는 좋은 포인트가 있거든 라고 하시기에 전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둘이 처음 함께 낚시를 간 날 예상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장인어른은 제가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하면 에이 젊은 친구가 이래서야 어디 딸을 제대로 지켜주겠어? 라고 장난스럽게 놀리기도 했지만 이내 자신의 낚시 포인트를 기꺼이 양보하며 요령까지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저도 편한 마음에 솔직한 얘기를 털어놨죠. 장인어른, 사실 제가 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람을 잘 못 믿고 마음을 닫았었는데 와이프를 만나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됐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호쾌하게 웃으며 말하셨어요. 자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 딸도 자네한테 시집 갔겠지. 난 딸내미가 좋다는 사람은 무조건 믿는 스타일이야. 자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은 내 딸이 나보다 훨씬 낫구먼. 이런 대화를 나누며 낚시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주말마다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늦은 오후까지 함께 낚시를 즐기거나 근교 산책을 다녀오는 게 일상이 됐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에 슬슬 아내가 질투 아닌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는데 장모님이 절 앉혀놓고 정색하며 말하더군요. 최서방, 우리 딸이랑 결혼했지 우리 남편이랑 결혼했어? 왜 장인어른하고 더 자주 데이트를 하는 거야? 장모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내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보면 주말마다 아빠랑 나가는 거 나 질투나려고 해. 여보, 나랑은 왜 같이 안 가죠? 그 말에 전 당황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니 진짜 아내와의 주말 데이트보다 장인어른과의 낚시 일정이 더 많아졌거든요. 전 얼굴이 달아올라 급히 해명했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다만 장인어른이 워낙 잘해주시고 또 제가 친아버지랑 어릴 적 일찍 이별한 뒤로 이런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장모님과 아내도 웃으며 넘어갔지만 이후로도 두고두고 장인어른과 절 보며 질투 어린 농담을 던지곤 했어요. 결국 그 이후론 장인어른과의 낚시를 2번 가면 반드시 아내와 여행을 3번 가겠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약속을 하고 나서야 가족 간의 평화가 찾아왔죠.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장인어른과 전 정말 부자지간처럼 가까워졌고 회사 일로 어려움이 있을 땐 장인어른도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행복을 원했던 제 목표는 이런 따뜻한 가족을 얻고 싶은 바람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족이란 역시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전 예상하지 못한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조건도 좋고 성장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그동안 첫 직장에서의 악몽을 잊고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덕분인지 이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길에서 출발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된 새 회사는 규모도 상당했고 무엇보다 연봉이나 복지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전 첫 출근 날부터 열정적으로 업무를 익히며 새로운 팀원들과 꽤 잘 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 구조가 개편되면서 제가 속한 부서에서 새로운 간부급 인사가 오게 됐어요. 그 인사를 소개받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질렸죠. 그 사람이 바로 과거에 절 괴롭혔던 이 과장, 지금은 이 상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오래전 제 첫 직장을 떠나 여러 회사를 거치며 승진을 거듭해 결국 임원급에까지 오른 상태였어요. 새 회사는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중이었고 저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 대상 중 하나가 하필 이 상무였던 겁니다. 설마 이렇게 다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인사를 제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도 없었고 저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마땅히 항의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결국 우린 한 부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상무가 윗선에서 지휘하는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이 상무가 오랜만에 만난 절 보고 마치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난 듯이 과하게 친근하게 굴었어요. 첫 출근한 날이었죠. 아직 사무실 분위기도 낯설고 긴장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 상무가 다가오며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네. 전에 회사에서 우리가 좀 오해도 있고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했지? 다 옛날 일인데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자 여기선 새롭게 시작하자고. 전 그가 웃으며 친한 척하는 모습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사회생활을 해야 했기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조용히 제 귀에 대고 하는 말은 더욱 황당했죠. 최 과장,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노하우 하나 알려줄게.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능력? 성실? 다 좋아. 근데 뭐니 해도 줄 잘 서는 거야. 내 밑에서 잘만 따라준다면 최 과장도 이 회사에서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있어. 이 말이 제 귀엔 내 말 듣고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괴롭힘 당할 거다라는 무언의 협박으로 들렸어요. 물론 표정은 여전히 친절한 미소였죠. 하지만 예전의 경험상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본심은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꾸준히 저에게 접근했어요. 점심시간이면 따로 불러내서 비싼 음식을 사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서 앞으로 잘 좀 해봐. 나도 최 과장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어 그래. 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고 가끔 절 불러내 은근히 다른 직원들의 험담을 하며 최 과장은 믿을만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못 믿을 사람이 많거든. 하면서 제 편을 드는 척 절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죠. 하지만 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의 친절한 척하는 말들을 무덤덤하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무의 본성이 다시 나타났고 그는 예전처럼 절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 교묘한 이간질과 정치질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최 과장 요즘 얼굴 좋네 라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지만 뒤에서는 제 업무 자료를 슬쩍 빼돌려 윗선에 독점 보고를 하거나 제 성과를 자기 공으로 포장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또다시 이유 모를 견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 회사에서처럼 결정적 순간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잇따라 터졌고 이 상무는 최 과장 예전 회사에서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아직 그 버릇 못 고쳤어? 라며 은근히 옛날 얘기를 들추며 절 무능한 사람처럼 몰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편인 부하 직원들에겐 은근한 특혜를 주는 바람에 전 팀 내 정치 싸움에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무가 이미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회장이나 다른 임원들에게도 빠르게 줄을 대며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편으로 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무의 노골적인 정치질 탓에 업무 평가에서도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죠.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둬도 그 공은 전부 이 상무나 그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갔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제 탓으로 기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여기서 또 퇴사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게 큰 기회를 준 회사고 연봉이나 복진 좋아서 쉽사리 결단을 내리긴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억울했죠. 왜 나는 이상무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해서 피해를 봐야 하는 걸까 하는 울분이 쌓였습니다. 이상무가 이전 회사에서부터 해오던 그의 나쁜 버릇들은 새 회사에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어요. 특히 회식 자리는 여전히 문제였죠. 제가 이직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부서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회식을 크게 했어요. 모두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상문 술 기운이 돌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직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엔 엄격하고 딱딱한 이미지였지만 술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어요. 지나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우리 이쁜 직원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상무가 한 잔씩 따라줘야겠다라며 다가갔죠.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낀 여성 직원들은 표정이 굳었지만 이상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신입사원 옆으로 가서 술을 강권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 참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사회생활이 아직 서툴지? 이런 자리에서 상사랑 술 한 잔씩 해야 회사에서 잘 풀리는 거 알지? 한 잔 받아봐. 신입사원은 당황하며 제 잔을 거절했지만 이상무는 내가 따라주는 술 못 받아? 그럼 회사 생활 힘들 텐데 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불쾌한 표정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이상무에게 직접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전 그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예전 회사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무에게 술잔을 건넸어요. 상무님, 지연 씨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제가 대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상무는 절 차갑게 바라보며 말을 받아쳤어요. 최 과장,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연 씨랑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웃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죠. 문제가라기보다도 지연 씨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상무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맞아요, 최 과장님 말씀처럼 편하게 하시죠 하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결국 이상문 제 눈치를 보며 멋쩍게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이상문은 회식 자리마다 여자 직원들 근처를 맴돌며 수작을 부렸고 전 매번 은근히 막아서면서 그의 행동을 제지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한 번은 저를 따로 불러서 경고하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 과장, 내가 예적을 생각해서 좀 봐주니까 선을 자꾸 넘는 것 같은데 내 일에 방해 좀 하지 마. 알겠어? 전 그런 그의 협박에도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전 그냥 부서 사람들이 다 같이 편하게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러자 이상무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최 과장은 예나 지금이나 융통성도 없고 상사 미움받을 짓만 골라 하는 건 변함이 없네 하면서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이상무는 본격적으로 절 타겟 삼아 업무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저 역시 폭발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어느 날 회사 전체에서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연말 회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고급스러운 뷔페를 통째로 빌려서 회사 임원진들과 사원들의 가족들까지 참석한 상당히 거국적인 자리였죠. 저 역시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그날 야근이어서 늦게라도 합류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문 건배사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이 다 이루어낸 성과인 양 으스대고 있었어요. 이상문은 잔을 높이 들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건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한편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 훌륭한 연주자였지만 아름다운 연주도 결국 지휘자의 손끝에서 완성된 법이죠. 제가 이 팀의 지휘자 역할을 잘한 덕분에 모두가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자, 우리 앞으로도 제가 지휘봉을 들면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 멋진 하모니를 위해 건배! 이상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지만 전 속으로 자기가 저지른 불협화음을 모르고 하며 씁쓸하게 술잔을 들었죠. 이상무의 말을 듣는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고 저 역시 마지못해 술을 조금씩 마시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순율이 거나하게 오른 뒤 이상무가 또다시 여자 직원들에게 찝쩍거리려고 하더라고요. 회식이 중반쯤 지나고 술 기운이 오른 이상무가 점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슬금슬금 여직원들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고 표정도 한층 능글맞아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도 이상무는 의자를 끌고 슬쩍 다가가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에이, 다들 표정이 왜 그래? 술자리에서 좀 즐겁게들 하자고, 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젊고 예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굳이 손을 뻗어 여직원 중 막내 잔을 채워주려고 했어요. 신입 때 이렇게 술 안 마시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지. 나랑 술 한잔 더 하면 진급도 빠르고 회사 생활도 편해질 텐데 말이야, 응? 주변에 있던 남자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감히 상무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이상무의 술잔에 술을 따랐죠. 상무님, 제가 대신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상무는 살짝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절 보며 중얼거렸어요. 최 과장, 왜 자꾸 눈치 없이 이러는 거야? 뭐 문제라도 있나? 그러자 전 최대한 웃으면서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상무님께서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상무님 모시고 2차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제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호응해주자 이상무는 기분이 많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최 과장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그래도 전 회사보단 여기가 훨씬 낫잖아?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 잊은 건 아니지? 그러면서 갑자기 절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전 울컥했지만 다른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괜히 소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식당에 도착했어요. 아내는 제가 있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저희 부서 사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상무가 아내를 슬쩍 쳐다보더니 술김에 대놓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최 과장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시네. 이런 미인을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어? 근데 최 과장보단 내가 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며 노골적으로 말이죠.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었고 저 역시 분노가 치솟아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리더군요.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더 피해를 볼까 봐 그랬겠죠. 전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이상무와 떨어진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날 무렵 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다면서 일어났어요. 저도 조금 취해서 술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을 보니 이상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마중하러 화장실로 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무가 아내 쪽으로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더러운 말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임원이잖아. 나랑 잘 지내면 남편이 회사 생활하기 훨씬 편해질 텐데. 어때? 내 애인해주면 내가 바로 남편 승진시켜줄게. 그 장면을 목격한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전 그대로 이상무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상무는 제가 있는 힘껏 날린 주먹에 얼굴을 맞고 거의 몇 걸음 정도 날아가다시피 하며 쓰러졌죠. 전 거의 이성을 잃고 이상무를 깔아뭉갠 상태에서 몇 번 더 주먹을 날렸어요. 이상무의 코에서 피가 흐르더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큰 소란에 회식을 하던 직원들과 임원들까지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취한 데다 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이상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아내는 저를 말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한 임원분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엄하게 화를 내셨죠.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임원분께 말씀드렸어요. 저분이 저에게 애인해주면 남편 승진시켜주겠다고. 이 얘기를 들은 임원분께선 기가 막혀 하시면서 이상무에게 소리쳤어요. 이상무, 이 회사 회장님 딸이 저분이야. 몰랐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이상무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에? 회장님 딸이라고요? 그래, 아니 몰랐다고 해도 그런 더러운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가 있나? 제정신인가? 맞아요. 제 아내의 비밀이란 바로 제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로 이직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장인어른,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회장님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최서방,
이번에 내가 사업을 좀 더 넓히게 됐는데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하네. 전 장인어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 회사로 입사하게 됐고 아내가 회장님의 딸이란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 일부러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들키게 될 줄은 몰랐죠. 이상무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회장님 딸? 이거 무슨 헛소리야? 라며 허둥댔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직원들이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폭발했는지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상무님, 임원이면 다예요? 맨날 여직원들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모님한테까지 추근데요. 이러면서 폭로해버렸죠. 그 말을 듣자 이상무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이거 다 장난이었어. 내가 좀 과음했나 보네.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님 따님이실 줄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다른 임원분들과 동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상무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 같네요. 아버지 회사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온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상무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미안해, 당신이 그런 일 당하게 해서. 그러자 아내는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이상무 같은 악질 그대로 두면 아버지 회사 전체가 망가질 것 같았어. 나 말고도 분명히 당했을 다른 직원들도 있을 거고. 이러면서 담담히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오히려 고마워. 당신이 날 지키려고 그 사람에게 주먹 날릴 때 너무 멋있더라. 내 편이 돼줘서 기뻤어. 라며 살며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아내의 미소에 제가 지금까지 불의를 참지 못해서 불이익을 얻었던 날들, 서러움과 억울함을 풀 길 없어 늘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아내를 꼭 안아주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다음날 아내가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무에 대한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 성격이 털털하시고 유머러스한 분이었지만 불의나 부당한 일에 대해선 단호한 분이셨어요. 그날도 아내가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최서방, 일단 내가 좀 알아보고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게.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다르게 낮고 엄중했죠. 평소엔 낚싯대를 손에 쥐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회사에 장인어른이 직접 방문하셨어요.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등장에 직원들이 모두 긴장하며 인사를 올렸고 저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장인어른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곧장 이상무가 있는 임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문 밖으로도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이상무, 자네 지금까지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가? 직원들 괴롭히는 게 회사 임원이 할 짓이라고 생각해? 회사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자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이상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장인어른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자네가 직원들 괴롭히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구만. 내가 그동안 보고를 몇 개 받아봤는데 하나같이 권력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더군.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구시대적이고 비열한 짓을 계속할 생각인가? 더군다나 권력을 이용해서 여직원들에게 게다가 내 딸에게까지 손을 댈 생각을 했다는 게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상무가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그 말을 단호하게 잘라버렸죠. 변명은 됐네. 지금 당장 인사팀과 감사팀 불러서 자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거야. 지금부터 자넨 이 회사 임원이 아니라 그저 조사 대상이야. 지금까지 자네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 다 철저히 파헤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게. 장인어른은 그날로 직접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이상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업무상 비리까지 속속 밝혀졌죠. 장인어른은 며칠 후 다시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최서방,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줄 생각은 없어. 다만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바로 나한테 이 얘기를 해. 그날 전 장인어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평소 낚시터에서 장난치며 편하게 농담하시던 분의 이면엔 불의와 부정한 행동에 맞설 때 누구보다 강하고 단호한 진정한 리더가 숨어 있었던 거죠. 전 그런 장인어른의 든든한 모습에 더욱 존경심을 느꼈어요. 결국 회사에서 이상무의 과거 비리와 부적절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그는 임직원에서 해임된 것은 물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 결과 이상무가 여러 여직원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조건을 들이댔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때로는 승진이나 인사고과를 미끼로, 때로는 부서를 이동시켜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회사는 성희롱 방지와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법적으로 이상무를 고소까지 했고요. 이상무가 쌓아온 그간의 업보가 한꺼번에 터진 셈이었습니다. 이상무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배상액이 너무 커지자 어느 날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퇴근하려던 찰나였죠.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그는 저를 보자마자 급히 달려오더니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최 과장,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너무 미안하게 됐네. 회사에서도 당신한테도 너무 큰 잘못을 했어. 한 번만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서로 안지 오래된 사이잖아. 전 그의 비굴한 표정을 보며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서로 안지 오래됐다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전 침착하게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미안하다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전 첫 직장에서도 쫓겨났고 여기 와서도 계속 괴롭힘 당하고 매번 억울한 일로 누명 쓰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나를 보며 웃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상무는 다급한 듯 다시 저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땐 정말 잘못했어. 진짜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이번만 좀 내 편 들어줘. 내 인생 다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야. 저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듣다가 한숨을 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인생이요? 상무님이 망가뜨린 사람들 인생은 생각 안 해봤어요? 당신 때문에 회사 떠나고 마음고생하고 인생 망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 말을 듣자 이상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어요. 상무님, 그동안 하신 행동들 이제 와서 빌고 용서를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본인이 저지른 잘못은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저 더 할 말 없습니다. 이상무는 결국 허탈하게 웃으며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렇게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고 전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을 털어내며 비로소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렇게라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이상무가 받은 대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했던 과거의 억울함도 이젠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세상 만사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한편으론 정말 세상 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것도 다시금 깨달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이상무가 될 줄 몰랐던 이 과장에게 온갖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그와 얽히지 않기 위해 퇴사까지 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사람이 회사의 상무를 부임해왔고 또다시 똑같이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가 결국 제 손으로 쫓아내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상무가 회사에서 쫓겨난 뒤 저와 아내 윤서 그리고 장인어른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장인어른은 여전히 주말이면 낚시하자며 절 자주 부르셨고 전 전보다 더 자주 함께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장인어른은 낚싯대를 던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최서방, 낚시는 말이야 인생하고 참 닮았어.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잡히던 물고기도 놓쳐버리거든. 이상무 같은 사람들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치고 만 거지. 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늘 지금처럼 불의를 참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아가면 된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낚싯대를 쥐고 털털하게 웃으셨지만 전 그 모습에서 또 한 번 묵직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 내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평가받기 시작했고 부조리한 일이나 부당한 요구를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회사 내에서 저의 존재감도 커졌지만 전 변함없이 행동하면서 오히려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요. 서로의 일을 더욱 존중하게 됐고 언제 어디서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됐거든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저희는 더 많은 대화를 하며 직장에서의 힘든 점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억울한 상황이 또 생기더라도 우리는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죠. 아내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난 그날 날 지켜줬던 당신의 모습에 또 한 번 반했다? 당신은 나의 슈퍼히어로야. 늘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워. 전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당신이 날 구했지. 당신과 만나면서 난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었고 당신 덕분에 불의는 참지 말아야 한다는 내 신조가 맞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 당신이 나의 히어로고 난 언제든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새도 장모님께서는 절 볼 때마다 장난스럽게 한마디씩 하시곤 해요. 최서방, 예전엔 장인이랑 결혼한 줄 알았다니까.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은 호탕하게 웃으며 에휴, 그래도 사위랑 내가 이만큼 친하니 가족이 더 든든한 거 아니야? 라고 하셨죠. 이렇게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전 더없이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평생 목표로 삼아온 평범한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순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꿈꿨던 안정된 가정, 그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악몽 같은 회사 생활도 없습니다. 아내가 있기에 더 용기 낼 수 있었고 장인어른이 계시기에 더 든든합니다. 저 역시 장인어른께 받은 따뜻한 진심과 배려를 앞으로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나누고 살아갈 생각이에요. 긴 얘기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날 진심으로 이해하고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요. 누구나 겪기 싫은 악연이 있지만 결국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성장과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자입니다. 전 몇 년 전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 바로 얼마 전까지 결혼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둘이 좋아만 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더군요. 저와 남자친구는 여행 중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들고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5년을 넘게 다닌 직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둬 버렸으니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은 시점이었죠. 그런데 운명처럼 제 눈앞에 남자친구가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남자친구는 외모며 성격까지 제 이상형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남자친구네 회사는 연차가 쌓이면 1년에 한 달도 휴가를 쓸 수가 있어서 당시에 남자친구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혼자 배낭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자친구는 인도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혼자 여행한 지 2주 정도 넘었을 때 만난 거라 때마침 혼자인 게 외로워질 때쯤이었죠. 그런 상황에 말이 통하는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났으니 둘 다 너무 신나서 밥을 먹으며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전 둘이 눈이 맞아 매일 만났습니다. 그거로도 모자라 그날 이후 3주 동안을 함께 여행을 다녔죠. 처음 만난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닌 게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생각이었지만 당시엔 너무 좋기만 했어요.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보면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한 달가량을 함께 여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자친구가 휴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사실 전 두세 달 더 여행할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의 고백을 듣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죠. 여기서 제가 남자친구의 고백을 거절하면 두세 달이나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의 배낭여행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것도 만난 거지만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 제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전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환경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보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됐거든요. 전 직업뿐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 이런저런 후원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도 많이 참여했어요. 거기다가 동물 복지에도 관심이 생겨서 고기는 아예 먹지 않는 베지터리안이 되었죠. 몇 개월 사이에 제게 일어난 변화를 남자친구는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주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행 이후 갑자기 변한 저에게 부모님도 친구들도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지만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저의 모든 면을 좋아해줬습니다. 그런 여행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언제나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과의 사이가 자꾸만 벌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아요. 부모님 두 분 다 결혼을 늦게 하기도 했고 저도 늦게 생겨서 아버지께서 40이 넘어 절 낳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전 공주처럼 귀하디귀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셨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이었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방에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집에 컴퓨터 있는 애들이 별로 없을 때였죠. 학교에서나 간신히 컴퓨터 켜고 끄고 타자 연습이나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 친구 방에 있던 그 컴퓨터를 본 순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굳이 필요할 것도 아닌데 나는 없고 친구만 있다는 게 그냥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전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를 잡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사달라고요. 엄마, 왜 우리 집엔 컴퓨터가 없어? 내 친구네 집엔 다들 한 대씩 있는데 왜 우리 집에만 없냐고. 전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어요. 꼴랑 친구 한 명 집에 컴퓨터를 보고 와선 어머니에게 제 친구네 집엔 다 있다고 우겼거든요. 그 집들은 다들 컴퓨터가 필요한가 보지. 아, 우리 집은 쓸 사람도 없는데 그 비싼 컴퓨터를 뭐하러 사? 어머니는 집에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 비싼 걸 사느냐고 화를 내셨죠. 할 줄 모르니까 빨리 사서 연습을 해야지. 앞으로는 컴퓨터 할 줄 모르면 취직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간대. 누가 취직을 못하고 대학을 못 가? 때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께서 제 얘기를 듣고 놀라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전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팔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도 컴퓨터 갖고 싶어. 우리 반에 나만 빼고 애들 다 있는데 엄마가 필요 없다고 안 사준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창피해요. 대여섯 살도 아니고 중학교까지 입학한 애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 운다는 게 참 철딱선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아버지께는 저의 그런 억지가 통한다는 걸 아는 저로선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어요. 아버진 저만 없다는 말에 단번에 꽂혀서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러곤 곧바로 어머니에게 컴퓨터가 어디서 파느냐고 물으셨어요. 다른 애들 다 있는데 우리 새끼만 없으면 되나? 절대 안 되지. 가자. 아빠가 지금 가서 바로 컴퓨터인지 다 사줄게. 전 너무 좋아서 아빠의 어깨에 매달려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도 드시지 않고 그날 바로 절 데리고 동네 대리점에 가서 2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한 번에 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애한테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사줄 수도 있지 뭐 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큰 돈을 쉽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학업도 뒷전으로 하고 농사만 지으셨어요.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몸에 절약이 밴 분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옷은 물론이고 속옷이나 양말도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해요. 심지어 구멍이 나면 항상 바느질해서 입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10,000원 이상 하는 걸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외식이나 배달도 제가 먹고 싶다고 할 때만 사주시지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걸 사서 드시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하고 싶고 갖고 싶다는 건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 없이 언제나 흔쾌히 사주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컴퓨터를 사서 너무 기분이 좋은 절 데리고 아버진 근처의 레스토랑까지 데리고 가서 돈가스도 사주셨습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다는 게 생기면 언제나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다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땐 변덕이 좀 있었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다 보니 워낙 부족한 거 없이 컸습니다. 저야 뭐든 다 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저도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친구가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하면 저도 가고 싶다고 했고, 피아노를 하다가 태권도를 다니는 친구가 생기면 곧바로 태권도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안 된다 된다 한번 뭐라고 안 하시고 제가 하겠다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 태권도, 피아노는 물론이고 미술, 바이올린, 바둑, 속셈 학원 등등 안 다녀본 학원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부모님께서 제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처음으로 반대하신 일이 회사를 그만둘 때였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제가 운 좋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들 겸손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전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학벌이나 조건 가지고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대학 때 우연히 교수님 추천으로 함께 썼던 논문과 추천서가 좋게 작용해서 대기업 관련 부서에 채용이 됐어요. 그때도 사실 친구들이 다 교수님과 작업하길 바랐었는데 욕심 많은 제가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매일 교수님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제 의지를 어필한 덕분에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항상 주변에 제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과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나게 된 게 저에겐 운이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신 덕분에 전 어디를 가나 기 안 죽고 당당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던 그날 부모님께선 저보다 더 너무 기뻐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주셨지만 혹여나 한편으론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밥벌이라도 할까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대기업까지 들어갔으니 더 기쁘셨던 거죠. 우리 딸이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니까 대견하다 우리 딸.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만 해. 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취직한 것만으로도 너무 날아갈 듯이 기뻤는데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전 그 순간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평소 제가 갖고 싶었던 비싼 외제차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사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이왕 말하는 거 진짜 갖고 싶던 차로 질러버렸죠. 그런데 그때도 아버진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좋다고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 아버지께서 10년도 넘게 타던 차를 타고 계셨었는데 제 차부터 덥석 사주신 걸 보면 정말 너무 죄송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취직을 했는데 당연히 아빠가 차 한 대 뽑아줘야지. 가자. 아버지가 바로 사줄게. 아버진 고민도 잠깐 안 하시고 정말 제가 말한 외제차를 바로 뽑아주셨어요. 전 지금 생각해도 그땐 제가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주시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헌신적이기만 하셨던 부모님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땐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그 좋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둔다는 게 말이 돼? 네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지금 회사에서 나오면 어디서 널 받아주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에게 잔소리 한 번 안 듣고 편하게 자란 입장에선 어머니의 말이 귓등으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죠. 엄마 말대로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좋은 직장에서 5년을 넘게 버텼는데 다른 회사에서 나를 왜 안 받아줘? 나 그만둬도 다른 회사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당장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 제 앞날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니 안심시키려고 저도 그냥 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니께서 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네가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뉴스 봐봐라.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 빵빵한 애들도 취직 안 된다고 다 집에서 놀고 있다는데 너처럼 나이도 차고 학벌도 안 좋은 애를 어디서 또 뽑아주겠어.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현실 조언에 저도 적잖이 놀랐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이 그러시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쉽게 넘어가질 것 같지 않아 아버지를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지께 도와달라는 듯 애절하게 바라봤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마저도 평소와 달랐어요. 나도 이번만큼은 네 엄마 말이 맞는다고 본다. 너도 이제 슬슬 괜찮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요즘 세상에 어떤 남자가 30 넘어서 집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어? 아버지의 말에 전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저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미리 짝이라도 하셨는지 아버지의 말투도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전 안 되겠다 싶어 애교 작전을 썼습니다. 내가 시집 가기는 왜 가요? 나 시집 안 가고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건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집 안 가고 어머니 아버지랑 산다고 하면 두 분 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니만 어느새 반응이 싹 달라졌더군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저에게 버럭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어이구 얘 봐라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 네 아버지 나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팔순이야.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만 하니? 너 회사 그만두거든 내가 사준 차 토해내고 그만둬. 태어나 처음 저에게 화를 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민망하고 놀라긴 했지만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가 어디 가나요?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멋대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실 제 성격에 오래 참고 다닌 거예요.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매일 제 학벌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팀원들하고 반년도 못 참고 그만뒀을 겁니다. 5년이나 참고 다닌 것도 기적이에요. 놀라운 건 아버지께서 정말로 제 차를 뺏어갔어요. 회사를 그만뒀을 때까진 별말 안 하시더니만 제가 퇴직금을 가지고 무작정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하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신 아버진 차를 가져다가 팔아버렸어요.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만 어째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철이 없는지. 취직해서 이제 좀 사랑굿이라고 사나보다 했더니만 다 큰 여자애가 배낭 하나 달랑 들고 여행을 간다네. 제가 여행 가는 날 짐을 싸서 나오는데 아버진 뒤에서 곡을 하듯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지만 이미 제가 선택한 일이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그렇게 멋대로 떠나버렸던 제 계획보다 몇 달 빨리 한국에 들어오자 부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막상 나가보니 힘들어서 일찍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제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질 않나 어울리지도 않는 환경단체에 취직을 하겠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도 안 먹겠다고 하니 기가 막혀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행하고 남은 퇴직금을 가지고 본가를 나와 독립해서 서울에서 살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입에 거품까지 물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너 도대체 배낭여행이니 뭐니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뭔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 너 인도에서 만났다던 그 남자친구가 너더러 서울로 나와서 살라고 그러디? 그놈이 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거냐고. 맞네, 맞아. 그놈한테 아주 나쁜 물 제대로 든 거네. 부모님은 여행에서 돌아와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라셔서 이게 다 제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정도는 알아요. 앞으로 결혼하기 전에 꼭 한번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엄마 아빠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못 믿어보시면 회사도 소개해드리고 제 남자친구도 인사드릴게요. 부모님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저로선 속상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과 사이가 벌어진 채로 지내고 싶진 않았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배낭여행을 갔을 때도 내내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을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독립을 하면 영영 부모님과는 함께 못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채로 독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이었던 건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를 예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여행지에서 둘이 만났다는 소리만 듣고 만나기 전부터 썩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막상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고 나선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다가 학벌에 직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저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으셨어요. 오히려 혼자 나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아버지가 남들보다 자식 늦게 봐서 나이가 많잖냐. 우리 딸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고 사는 것 보려면 한시가 급하다. 독립이니 뭐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부터 후딱 해버려. 결혼만 하면 아빠가 서울에 좋은 아파트도 사줄게. 눈치 없는 전 그때까지도 몰랐었는데 부모님께서 절 보며 항상 걱정하시고 조바심을 내시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당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언제까지 제 곁에 있어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한시라도 빨리 제가 자리를 잡고 제 곁에 있어줄 짝을 찾아주고 싶으셨던 거죠. 부모님이 보시기엔 제가 항상 철딱선이 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니 조바심을 안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게 되고 나니 저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부턴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제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돼서 슬슬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됐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선 절 며느리감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전 첫 만남부터 어긋났죠. 남자친구와 함께 시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전 우연히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제가 근무하는 환경단체의 특성상 워낙 집회도 많고 소송에 참여하는 일도 많아요. 당시에도 제가 담당하던 소송이 하나 있었거든요. 환경부와 관련된 일이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눌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유독 저와 직원들을 적대적으로 대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환경부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부른 교수라고 하는데 그 교수는 저희 같은 환경단체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이었죠. 저희를 만나자마자 퉁명스러운 말투로 공격을 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싶으면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사람들만 우르르 때로 끌고 나와서 피켓만 들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되나? 무식하게. 무식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희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공부할 만큼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라고 매번 힘들게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싶겠어요?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무작정 돈이랑 권력으로 밀어붙이시니 우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이다 보니 이상할 것도 없었어요. 전 평소처럼 지지 않고 제 생각을 또박또박 말했죠. 아이고,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남한테 피해주는 일 해가면서 월급을 받아 월급을 받기를. 자네 부모들도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나?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가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교수님이야말로 배울 만큼 배우셨다는 분이 어쩜 그렇게 몰상식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 얘기하러 와서 우리 부모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진 교수가 더 할 말이 없는지 연신 씩씩거리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나이까지 들먹였어요. 젊은 아가씨가 어른들 앞에서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 시집가면 시어른들 여러 번 뒷목 잡게 하겠어. 일 얘기하러 왔으면 일 얘기나 하시죠.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시지 말고요. 교수인지 뭔지 아는 아저씨가 자꾸만 선을 넘으니 저도 짜증이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제 말에 교수는 말세네 머네하면서 혀까지 끌끌 찼어요. 그런데 세상이 좁아도 너무 좁아요. 그 이후로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그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것도 남자친구의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남자친구네 집 거실에서 떡하니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교수님이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부모님 얘기는 거의 하질 않아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님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제발 절 못 알아보시길 바랐는데 그럴 리 없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진 절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셨어요. 더군다나 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저와 제대로 얘기도 나눠보지 않고 그대로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준성, 너는 그 좋은 대학에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까지 다니는 놈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난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저런 몰상식한 여자 며느리로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 아버지,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소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보자마자 이러시면 어떡해요. 남자친구야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리 없었지만 저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절 잊으셨길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와의 첫 만남이 엉망이 되었던 만큼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내쳤습니다. 전 어떻게든 시아버지에게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님이 제 얼굴도 쳐다보질 않으셨거든요. 그날 전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펑펑 울었어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속상해서요. 반면 남자친구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의 일을 듣게 된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힘들겠지만 우리 결혼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내야 할 문제야. 우리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든 아버지 마음 돌려보자.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버님께서 날 허락해 주실까? 그럼 우리 아버지 말은 저렇게 차갑게 하셔도 자식 일에 그렇게 독하게 구실 뿐 아니야.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남자친구에겐 알겠다고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나도 노력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전 자신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에서 예비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절 바라보던 차갑고 매몰찬 눈빛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거든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투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당시에 봤던 저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정도로 매몰차게 구시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전 우선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주말마다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갔죠. 특별히 오라고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아버님과 부딪혀 보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의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께선 절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님께 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도 저에게 잘 해주셨습니다. 난 우리 준성이가 좋다고 하는 여자면 무조건 찬성이야. 그러니까 준성이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게 굴어도 기죽지 말고 자주 놀러와요. 얼굴 자주 보다 보면 미운 정이라도 생기겠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고 기운내라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셔서 기분이 좋긴 했지만 제 앞에서 절 대놓고 무시하시는 분에게 기죽지 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큰 사람이 견디기엔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주말을 맞이해 어김없이 남자친구네 본가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남자친구도 회사에 일이 생겨 좀 늦는다고 해서 저만 갔는데 대개 어머님도 약속이 있으신지 안 계시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절 보자마자 미간을 구기셨어요. 그러더니 연락도 없이 왜 자꾸 오느냐고 툴툴거리셨죠. 전 애써 미소를 지으며 친해지고 싶어서 왔다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전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엔 어머님의 남자친구까지 있어서 아버님께 먼저 말을 걸 거리도 찾질 못했었는데 오늘은 단 둘뿐이니 오히려 말을 걸기가 수월할 것 같았죠. 어머님 어디 나가셨나 봐요. 점심시간 때 다 됐는데 식사하셨어요? 전 최대한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안 드셨으면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점심 차려준다고 장 보러 간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와? 배고파 죽겠는데. 아버님은 저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에게 차갑게 구신 게 있는데 대뜸 제가 한 밥을 얻어먹긴 민망하셨겠죠. 전 이때다 싶어 제가 맛있는 걸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장 보러 간 건데 살림도 안 해본 처자가 제대로 차릴 수 있겠나? 아버님은 제가 못 믿었다는 듯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눈빛은 니까짓게 뭘 하냐라는 느낌이 깔려 있었죠. 전 주방으로 들어가 바로 시어머니의 앞치마를 메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역시나 냉장고엔 기본 반찬들과 채소만 잔뜩 있었어요. 저도 나름 혼자 독립해 살아본 지도 꽤 됐고 남들과 다른 베지테리언으로 살아온 지도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식사는 거의 다 제가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전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로 대충 카레와 된장국을 후다닥 끓여서 상을 차렸죠. 그러곤 아버님께 식사하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영 못마땅하다는 듯 구셨지만 시장하시긴 하신지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한술 떠서 드시곤 나쁘지 않으신지 카레 한 그릇을 다 비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전 괜히 기분이 좋아서 들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고기가 안 들어가도 드실만 하시죠? 오히려 고기가 안 들어가면 채소에서 나오는 단맛이 더 잘 느껴져서 좋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고기를 안 먹거든요. 사람들은 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 매일 풀떼기만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건강한 요리법 제가 많이 아니까 다음에도 제가 또 해드릴게요.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네가 나랑 친해진 줄 아나 본데 전혀 아니거든. 안 그래도 너처럼 환경이니 뭐니 유난 떠는 애들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 보니 너 고기도 안 먹는 베지테리언인가 보구나. 암튼 꼴 같지도 않은 게 별 꼴값을 다 떨어요.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라고 저 싫다는 사람한테 잘 보이겠다고 매주 쉬는 날까지 투자해가며 이런 짓 하고 싶었겠어요. 이게 다 남자친구만 보고 꾹 참은 건데 저런 소리까지 듣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전 도저히 화가 나서 얌전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또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교수라는 분이 어쩜 그렇게 편견으로 가득하세요? 제가 하는 일이든 제 음식 취향이든 제 마음이지 아버님이 무슨 자격으로 꼴값이니 뭐니 지적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고지식한 생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수 있겠어요? 얼씨구, 내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네가 봤어? 그리고 너 왜 은근슬쩍 나더러 아버님이래? 난 네 아버님 하겠다고 한 적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고지식한 분한테 아부까지 해가면서 이 집 며느리 될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이제야 너랑 나랑 생각이 맞는구나.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집에서 썩 나가. 전 안 그래도 나갈 생각이었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남자친구네 집 현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저거 버르장머리 없는 거 좀 보라고 소리 지르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네 집을 나오자마자 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더라도 저렇게 고집불통 할아버지와는 단 1분 1초도 함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전 정말 그렇게 남자친구와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제 이별 통보에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나도 자기랑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하다면 귀한 외동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취급받는 걸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이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 나도 어렵게 결정한 거니까 이해해줘. 안 돼, 자기야. 우리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무한 거 알아. 지금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자기 제발 기다리기만 해줘. 남자친구는 지금 순간부터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집을 나오든 아버지와 인연을 끊든 어떻게든 저와 결혼하겠다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자친구의 말을 100% 믿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워낙 순하고 화도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 만나기 전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제가 좋아도 하루아침에 아버지께 반기를 들고 집을 나오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전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꼬치꼬치 물었죠. 그런데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정말 남자친구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편지 한 장 덜렁 써놓고요. 편지엔 저와 헤어지면 이 세상 살아있는 이유가 없다고 적어놓고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그러고는 회사에도 휴가까지 내고 2주 동안 잠수를 탔대요. 전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듣는 내내 놀라서 왜 그런 짓까지 했냐고 화를 냈죠. 아무리 나랑 헤어지기 싫어도 그렇지 다 큰 어른이 그런 짓까지 하면 어떡해.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 졸이시겠어. 에이, 내가 바본가? 어머니한테 미리 다 말을 해뒀지. 어머님이 바람잡이까지 해주신 덕분에 아버지가 정신 차리신 거야. 어머님이 편지를 들고 울고불고 하며 실종신고를 한 해 만에 하신 덕분에 아버님까지도 불안해서 여기저기 남자친구,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대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저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저도 전혀 모른다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셨답니다. 그 일로 아버지가 눈물까지 보이셨대요. 자기 때문에 귀하디 귀한 아들이 혹시나 나쁜 선택을 하기라도 할까봐 불안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결혼이든 뭐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문자를 남자친구에게 보내셨답니다. 그러곤 곧바로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간 거예요. 다 알아서 하겠다던 남자친구의 계획은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된 저와 남자친구는 행여나 예비 시아버지께서 딴소리 하실까봐 곧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간신히 결혼 허락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시아버지께선 절 탐탁치 않게 여기세요. 그러다 보니 전 상견례 직전까지 시아버지의 마음을 얻어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남자친구와 전 데이트나 결혼 준비보다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물어 시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부산까지 내려오는 건 물론이었고요. 시아버지께서 젊어서부터 서예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유명한 서예가의 글자까지 구해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시라서 제 앞에서 좋아하는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남자친구 말이 그래도 제가 점수를 좀 딴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상견례 날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만만해 준비를 하고 상견례 장소에 갔습니다. 기껏 힘들게 딴 점수를 다시 깎일 수는 없으니까요. 저와 남자친구는 약속한 상견례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해서 식당의 음식이며 예약한 방까지 직접 다 확인했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전 제 두 눈으로 다 확인할 때까지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워낙 꼼꼼하고 예민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조금의 꼬투리도 잡힐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 예약 시간이 다 되어가자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식당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바로 올라오시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으실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상견례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식당 근처 골목에서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자기 부모님은 거의 다 오셨을 텐데 이러다 늦으시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긴장하는 성격이 아닌데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손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일 때문에 늦게 출발하셔서 어쩔 수 없이 늦으시는 건데 뭘. 그래봤자 몇 분인데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이해하실 거야. 남자친구는 절 안심시키려고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아버지에게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시아버지는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냐부터 물으셨어요. 근처에 거의 다 오셨는데 길 찾기가 어려우신지 조금 헤매시나 봐요. 금방 오실 거니까 먼저 들어가 계세요. 아유, 우리가 우리만 좋자고 이 동네로 식당을 잡았나 보다. 사돈댁은 서울도 잘 안 올라오실 텐데 그냥 사돈댁에 가까운 동네로 잡을 걸. 조수석에서 내리신 시어머니께선 혹여나 제가 눈치라도 볼까봐 먼저 나서서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서울 중심부에 사는데 굳이 경기도 외곽까지 나간다는 게 말이 돼? 길을 모르면 일찍 서둘러서 나오셔야지. 배고픈데 한참 기다리게 생겼네. 시아버지께선 배고파 죽겠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늦으셔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생겼다고 투덜거리면서 미간을 찡그렸어요. 시아버지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애써 한마디 하려다가 제게 눈을 찡긋해 보이시더니 시아버지를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때마침 주차장 안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전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운전석에 계신 아빠를 향해 아빠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의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역시나 예상 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타고 온 차량을 보니 이게 실화가 맞냐고 언성을 높이시며 한숨을 크게 내쉬셨거든요. 설마 새아기 너 저 1톤 트럭 보고 너희 아버지 차라고 손 흔드는 거니? 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몰라 순진한 얼굴을 하고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트럭 맞는데 왜 그러세요? 전 정말 무슨 연유로 물으시는 건지 새까맣게 몰랐어요. 그래서 해맑게 저희 부모님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막말을 저에게 퍼부었어요.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사람 딱 보면 안다니까. 이래서 내가 저런 볼품없는 애랑 절대 안 된다고 한 건데 상견례 날 트럭이 뭐야 트럭이. 아이고 딱 봐도 거지 새끼들이네. 야 오준성, 내가 정말 웬만하면 그냥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저 트럭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저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은 절대 안 돼. 당장 파혼해. 시아버진 정신이 나가도 된통 나간 사람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트럭을 타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만 보곤 우리 집을 가지고 거지 새끼랍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죠. 당신 미쳤어요? 아이 사돈들 분들한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요? 시아버지의 말에 놀란 시어머니는 서둘러 시아버지의 등을 한 대 때리시곤 제 앞으로 급하게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워낙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친정 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야 말았거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 지금 감히 누구더러 거지라는 거야? 그 순간 전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귀까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졌어요. 그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격이 장난 아니세요. 저야 워낙 늦게 얻은 하나뿐인 딸내미다 보니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져주시고 껌뻑하시지만 평소 일할 땐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 사이에선 지독하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악착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식도 있는 바로 앞에서 저런 소리까지 들으셨으니 화가 나실 만했죠. 그날 제 상견례는 쫄딱 망했어요.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차장에서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진 언성까지 높이며 싸웠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곧바로 사과를 하셨으면 그나마 넘어갈 수도 있은 일이었는데 죽어도 잘났다고 떠드시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애초에 제가 그쪽 따님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한 거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제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까워도 웬만하면 참고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트럭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네요. 이건 뭐 동네 과일 팔러 온 과일 장사도 아니고 상견례 날 어디 딸 가진 부모가 트럭을 끌고 온답니까? 다시 한번 들어도 전 시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도대체 트럭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시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들어주고 싶지 않았는지 친정 아버지께서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까지 내면서 크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놀라 입을 쩍하니 벌렸죠. 아이고 내가 원래 어딜 가서 돈 자랑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좀 해야겠네요. 이봐요 오준성 아버지, 당신 200억 가진 거지도 본 적 있어? 서울에선 재산 200억 있는 사람한테도 거지라고 하나 보지? 200억?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바로 확인 안 된다고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셔도 됩니까?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시아버진 믿지 않으셨어요. 200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자 친정아버진 한 번 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멀쩡한 밥 먹고 와서 굳이 거짓말은 뭐하러 한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물려준 땅이 있거든. 그거 팔아서 내가 딱 20년 전에 강남에 건물을 올렸는데 그게 요즘 시세로 하면 딱 200억이 넘는다는데.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요? 아니 근데 왜 저런 낡은 트럭을 몰고? 친정아버지의 말에 시아버진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저와 남자친구가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도무지 기막혀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저기요 사돈, 아무리 우리가 오늘 자식들 일로 처음 만나는 사이라도 그렇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지킬 건 좀 지키면서 삽시다. 설마 우리가 트럭 좀 몰고 왔다고 없는 집인 줄 알고 거지 같은 집안 어쩌고 하면서 내 딸이랑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시아버지의 몰상식한 모습에 참다 못한 어머니도 나서서 소리를 높였어요. 사돈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이 사람이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워요. 두 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잘못은 바깥 사돈이 했는데 사과를 왜 안 사돈이 하세요? 전 안 사돈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정작 만행은 시아버지가 다 저질러 놓고 사과한 시어머니께서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시아버지에게 빨리 제대로 사과드리라고 연신 얘기를 하자 시아버진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지경까지 됐는데도 시아버진 말도 한마디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성질 급한 저희 친정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죠. 친정아버진 바로 저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텄다 텄어. 나도 저런 몰상식한 양반하고는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도 결혼 파트 내자. 파트 내. 아이고, 배고파. 서울에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건물에 있는 스테이크나 썰러 가자. 아버진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상견례고 뭐고 빨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얼굴로 남자친구만 바라봤죠. 당황하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다 보니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 손을 덥석 잡으며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경솔을 했어요. 트럭이든 뭐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뭐라고요? 조금 전에 거지 어쩌고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가고 혼자 쥐새끼처럼 중얼중얼거린답니까? 그 와중에 아버지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며 귀를 파는 신용까지 하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큰 결심을 한 듯 허리까지 숙이며 친정 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다시는 새아가나 사돈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시아버지의 모습에 친정아버진 씩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전 평소 친정아버지 성격이라면 이 정도에서 넘어가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하시니 제가 사과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결혼은 다른 문제네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우리 귀하디 귀한 외동딸을 그쪽처럼 막무가내인 시아버지가 있는 시댁에 보낼 수 없죠. 나는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친정아버진 결혼은 다른 문제라면서 허락 못하겠다고 절 데리고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그 일로 저와 남자친구는 상견례 날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 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죠.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셨지만 아무래도 시아버지 자리가 별로라면서 저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네가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없이 허락이야 하겠지만 우선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자. 그 시아버지 자리가 후회하고 정말 변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어. 아버진 이런 일까지 있었으니 시아버지도 후회하고 앞으로는 정말 저에게 좋은 시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도 안 변하고 그대로면 그땐 정말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죠. 얼마 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아버지께서 따로 연락이 왔어요. 저와 따로 만나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날 잘 들어갔니? 부모님께서 화가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실수한 것까지 다 갚는다 생각하고 살면서 잘 해줄 테니까 제발 부모님께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전해주렴. 시아버진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제게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됐고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날 저희 부모님의 재산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께서 저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전 지금도 남자친구와 연락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아직 저도 고민이 좀 돼요. 저희 부모님 말씀처럼 결혼이라는 건 양가가 가족이 되는 일인데 저런 시아버지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시아버지께서 바뀌실까요? 그리고 만약 바뀌신다고 해도 우리 집 재산을 보고 바뀌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전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